미디어 아트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미디어 아트. 미디어 아트란 얘기가 우리 요즘 엄청 많이들 쓰고 있는데 미디어 아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나 정리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좀 몽실몽실하게 미디어 아트에 대해서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정의 혹은 어떤 개념의 미술들이 뭐 미디어 아트에 있는지 그리고 미디어 아트란 말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미디어 아트. 지금 미디어 아트, 미디어라는 얘기는요, 사실은 미디엄? 우리가 그 재료라고 쓰고 있는 미디엄이라는 말의 복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어떤 인상파 작가들과의 뭐 사진과의 차별성, 뭐 아니면 관습적 기교와 뭐 타성적 관점으로부터의 어떤 벗어나 있는 것들이 뭐 모더니즘 때의 이제 그 미디어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정의했던 얘기들이에요. 근데 네. 그 당시에는 약간 미디어 아트라고 하는 게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단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식의 얘기들 뭔가 미디어 아트가 기존의 예술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면은 저는 사실 요즘에는 네. 미디어 아트. 미디어 그 재료 미술이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재료들, 그러니까 특히나 미디엄 아트가 아니고 미디어 아트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러 재료들의 미술이라고 얘기를 해서 약간 다매체적인 어떤 그런 예술들을 일단 미디어 아트라고 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동시에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디어 아트라고 하면은 약간 비디오에서 뭔가 나오고 있던지 아니면 빔 프로젝터로 뭘 쏘고 있던지 아니면 뭐 컴퓨터에 의해서 자기 혼자 움직이고 있던지 아니면 뭐 인터넷에 의해서 알고리즘에 움직이고 있던지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모니터를 통해서 혹은 빔 프로젝터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것들을 대부분 미디어 아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말 틀리지 않습니다. 일단은 정확히 맞는 얘기이긴 한데, 그렇다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미디어 아트인 것이 없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네, 엄밀히 따지면 이 미디엄, 재료 미술, 재료들의 미술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사실 어떤 재료를 쓰던지 간에 우리는 미디어 아트의 범주 안에 들어가고 있다. 혹은 전통적인 예술들도 그럼 전통적인 예술이라고 얘기하면은 뭐 페인팅이나 스컬프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그런 예술들이 그 미디어 아트가 아닌가라고 묻게 되는 순간 사실 다시 정의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지는 순간들이 되죠. 그래서 미디어 아트는 사실 지금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각 예술과 굉장히 많이 넓은 범위로 다 있음에 대한 인식을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이 표를 한번 보시면요. 회화와 조각, 우리 크게 보는 두 가지의 큰 틀, 그 시각예술의 큰 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두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 물론 이 안에서 뭐 한국화, 동양화가 나눠지기도 하고 서양화 뭐 이런 식의 구분도 또 나눠지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뭐 일러스트, 뭐 디자인, 뭐 기타 등등의 또 다른 것들이 또 나눠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역시 조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산업 디자인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조각에 안에 포함될 거고 물론 이 조각 안에서도 재료에 따라서 뭐 석조라든지 아니면 브론즈라든지 아니면 부조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지지만 사실은 크게 이렇게 나눠지고 있으면 어떤 식의 이렇게 겹치는 부분 입체이면서도 회화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일단은 처음에는 미디어 아트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네, 요것들의 큰 틀을 보시면요. 하나는 2D고 하나는 3D예요. 지금 회화랑 조각을 이렇게 우리가 어떤 형태나 틀 안에서 봤을 때는 둘이 되게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이 개념을 다시 나누면 하나는 2D적인 거, 하나는 3D적인 거. 그러니까 디멘션이 두 개인지 세 개인지, 그러니까 X, Y 축에서 끝나는지 X, Y, Z 축까지 가는지에 대한 개념들일 텐데 사실 그거 이외에도 얘들을 구분할 수 있는 미술을 구분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얘가
어떤 소재와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어떤 감정적인 문제인지 혹은 객관적인 팩트에 대한 문제를 리서치로 다루고 있는지에 따라서 조각이랑 회화의 형태로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혹은 물성에 의해서 자 이것들을 어떤 물성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또 나눠지면은 2D와 3D로 나누는 개념 자체는 사실 또 약간 무의미해지는 지점들을 가지고, 그래서 요즘 다수의 작가들이 여러 매체를 한꺼번에 다루는 작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가 90년대만 해도요, 어떤 작가가 있으면 우리는 흔히 그걸 물었습니다. 무슨 작가시냐고 물습니다. 무슨 작가시냐고 물으면, 네, 저는 사진가입니다. 뭐 저는 뭐 페인터입니다. 저는 스컬프터입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했지만, 지금은 점점 더 그걸 애매하게 대답할 수 없어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나누는 기준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는 요즘 묻는다면은 대답하는 것들이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저는 글을 쓰는 작가입니다. 혹은 저는 시각 예술가입니다. 혹은 저는 사운드 예술가입니다. 라는 쪽으로 점점점 바뀌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재료에 대한 것들보다는 그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네, 매체의 성질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얘기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 네, 그렇게 지금 한다는 그렇게 구분한다는 그 의미들 때문에 일단 네, 미디어 아트에 대한 정의가 생기는 순간 우리가 기존 예술에 대한 어떤 그런 구분에 대한 기준을 다소 흐트러뜨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그 현대예술과 미학이라는 책에서 나온 얘기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 사실 뭐 네, 어마어마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좀 깨끗하게 잘 정리를 한 것 같아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리면, 모든 미술 작품은 물질적인 매체에 의해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미디어 아트라는 용어는 사실 모든 작품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란 말은 대중에게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을 가진 매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요 매체에 대한 거는 우리가 매스미디어라는 것들을 뜻하고 있는데, 매스미디어는 미디어랑은 또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어는 어떤 그 재료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지만요, 매스미디어는 우리가 방송, 신문 등의 뭔가 정보를 전달하고 대중과 되게 많이 닿아 있는, 그래서 이게 매스라는 말이 포함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미디어란 말이란 얘기를 하는 건요, 그 미술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의 미디어에 대한 얘기, 우리가 미디어라고 얘기하는 순간 대중들이 느끼는 부분이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적 의미의 미디어 아트는 바로 이러한 대중매체, 즉 현대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사진, 영화, TV, 비디오, 컴퓨터 등 대중에게 파급 효과가 큰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미술에 적용시킨 예술을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단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는 과정 안에서는 우리가 모든 미술에 대한 것들이 미디어 아트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뉘앙스임과 동시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넓은 의미의 미디어 아트와 좁은 의미의 미디어 아트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매스미디어가 현대적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작품 안에 반영되고 있는 것들이 저희가, 네, 좁은 의미의 미디어 아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좀 미디어 아트, 우리가 좀 좁은 의미의 미디어 아트들을 보면은 제일 큰 두 가지의 틀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사진, 하나는 비디오. 비디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마도 플럭서스 이후에 많은 것들이 지금 넓게 퍼진 뭐 백남준 선생님에 대한 생각들이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진에 대한 건 뭐 그 전부터 이미 사진이라는 매체는 아주 많이 미술에서 사용되고 있었지만, 음, 사진이라는 매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자면은, 사진이라는 매체가 파인아트의 범주 안에 들어오는 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뭐 니엡스나 뭐 다게르가 만들었던 어떤 그런 최초의 사진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광학을, 네, 비주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었던 어떤 그런 개념들, 네, 그런 개념들이 처음에 이제 사진의 발명으로 시작됐으면, 그것들이 애초에 발명된 것들은 아마도 어, 우리가 그림을 조금 더 빨리 그리기 위한 방법들로 우리가 발전이 되어 왔다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다게르가 이제 최초의 사진을 만든 사람인데, 그 다게르라는 사람이
어,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요.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의 그림이라고 얘기하는 건 상당히 큰 엔터테인의 종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누가 뭐 어떤 사우나에 뭐 어마어마한 그림을 그렸다고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가서 그거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고 근데 그것들을 되게 즐기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또 새로운 그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TV나 뭐 혹은 네, 기타 등등의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엔터테인 시킬 수 있는 그런 매체에 해당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그리는 더 빠른 방법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다게르가 그 사진이라고 하는 매체를 발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네, 그 이후부터 이제 쭉 사진이란 것들이 이제 발전해 오면서 뭐 예를 들면 발터 베냐민에 의해서 우리가 사진이 다시 정리되는 거, 그러니까 발터 베냐민의 얘기에 의하면 전쟁이 사실 많은 것들을 또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뭐 우리가 흔히 사진이라고 얘기하면은 어, 굉장히 비싼 뭔가였어요. 너무 비싼 거여가지고 아무나 사진을 찍을 수 있지 않고 그 예전에 귀족들이 자신의 초상화를 작가들을 사서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자기의 어떤 그 권위나 권력들을 보여주기 위해 썼다고 얘기하면 아주 비슷한 뉘앙스로 그 사진을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나는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부와 뭐 명예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수단으로 사실은 본인들의 초상화들을 굉장히 많이 포트레이트를 되게 많이 촬영을 했다고 하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사진에 나올 사람과 그 사진에 대해서 돈을 낼 사람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진에 대해서 페이하는 사람과 거기 등장하는 모델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어떤 그런 개념 안에만 있었다고 치면은 어느 순간 전쟁이 나기 시작하면서 네, 종군 기자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기자들이 가서 네, 지금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 전쟁터에 우리가 모두 다 가서 전쟁터에 있는 상황을 볼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나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사회에서 막 그렇게 그 되게 산업 사회가 미국 안에서는 막 계속 펼쳐지고 있고 전쟁은 계속 다른 나라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사람들이 그 전쟁에 대해서 계속 궁금한 왜냐면 그게 되게 자기의 경제관념이랑 되게 많은 것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긴 하나 갈 수 없게 되니까 이 종군 기자들이 가서 사진을 찍어 옵니다. 사진을 찍어 오고 그 사진을 찍어 온 것들이 이제 신문에 나게 되고 신문에 나게 된 이 신문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이 사진의 가격을 치르는 사람들이 돼서 지금 결국은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과 사진의 가격을 치르는 사람들이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지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 네, 사진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발전이 돼 왔었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카메라의 무빙 이미지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여러 개의 프레임이 이 여러 개의 사진이 프레임으로 작동을 해서 이것들을 붙여서 이어서 보게끔 만드는 게 처음에 나왔던 영상, 네, 뭐 무빙 이지의 시작이었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 두 개가 어떻게 보면 매체 미술의 가장 시작이었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일 것 같아요. 뭐 특히나 비디오 같은 경우는 아니 비디오래, 영상 같은 경우는 그 카메라의 메커니즘이 거의 철저하게 사진의 메커니즘에서 디벨롭되어 있는 거라서 뭐 조리개에 대한 것들이나 혹은 셔터나 프레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뭐 특히나 감도에 대한 것들도 사진과 닿아 있는 지점들을 갖는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이외의 다른 미디어 아트들을 네, 좁은 의미의 미디어 아트들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뭐 뉴미디어에 대한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키네틱 뭐 네, 텍스트 미술, 뭐 퍼포먼스, 뭐 네트워크 지금 네다트 네랑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인쇄해서 보이는 건 아마 사진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나왔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리서치에 대한 개념들은 이것들 두 개를 기록의 매체로 쓰고 있는 지점들, 아니면 키네틱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다시 얘를 움직이게 만드는 개념들,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네 그런 뭐랄까 이제 미디어 아트의 범위들 안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영상과 사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렸었고, 그 다음에는 그 미디어 아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두 명의 큰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벨람 프루셔에 대한 사람이고 하나는 마셜 맥클루한
이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들 중에 뭐 약간 우리가 미디어를 정의하기에 굉장히 좋은 두 개의 문구를 가지고 왔어요. 빌렌 프루셔에서 얘기를 하는 빌렌 프루셔가 썼던 책은 이분은 독일의 철학자이시고요. 커뮤니콜로기는 아마도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독일식 말을 일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콜로기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죽음에 이르는 한 인생의 무의미한 것, 고독을 잊어버림으로써 인생을 살만하게 만들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뭐 코드화의 세계, 정돈된 세계, 뭐 건설된 세계를 세움으로써 커뮤니케이션에 도달하려는 시도. 그러니까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지점에 대한 얘기들을 다시 꼬집고 있으면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어지는지, 그래서 이제 미디어 자체가 그런 식의 의미를 얼마나 많이 갖는지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많이 하셨고요. 마셜 맥루한이 얘기했던 것들은 메시지의 전달과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는 모든 매체는 미디어이다. 이 얘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미디어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지금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미디어와 닿아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까지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미디어 아트가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대한 것들, 제가 좀 우습긴 하지만 간단한 표 같은 것들을 좀 그려봤어요. 예술, 사회, 과학이 사실 어느 지점에서 서로 이 시너지를 갖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아마도 미디어 아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대한 거, 과학에 대한 거, 예술에 대한 것들이 같이 만날 때 우리가 어떤 미디어 아트적인 것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자, 뭐 예술과 과학이란 것들은 뭐 근데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의 그 미디어 아트의 아주 기본은 뭐 컴퓨터, 뭐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사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의 발전이 미디어 아트의 발전에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죠.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과거에 봤던 어떤 과거에 만들어졌던 영상 혹은 영화 작품들을 볼 때 그것들을 보고 있으면 뭐랄까 약간 과거의 것이 그냥 과거의 것인지가 우리가 한눈에 이렇게 딱 보이죠. 뭐 화질의 차이도 엄청나고 막 그런.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과학의 발전이 미디어 아트 자체의 퀄리티 혹은 뭐랄까 스타일을 계속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근데 동시에 우리가 예술이라고 미디어 아트라고 하는 예술이 과거에 전통적인 예술 방식에 있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면 모더니즘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을 되게 꽉 잡고 있는 어떤 그런 흐름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사실 이게 포스트 모던적인 예술의 특성상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은 기법적인 문제에서 미술사의 이즘이 되게 많이 갈렸다고 하면,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는 사회적인 현상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무엇을 그리느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예술의 종류를 바꾸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사회라는 것 위에 예술이 이렇게 사회가 예술을 이렇게 서포트하고 있는 관계고, 과학은 이 예술을 이렇게 계속 피딩을 하는 어떤 그런 관계 안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저희가 예술과 과학에 대한 부분만 미디어 아트의 범위로 되게 많이 좁히고 가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동시에 사회적인 부분들을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가가 미디어 아트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과거에 넷아트, 인터넷 아트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 뉴미디어 혹은 또 뉴미디어 아트, 적인 뉴미디어 아트들을 얘기를 할 때 그때는 많은 담론들 자체를요 과학에서 너무 많이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과학에 너무 많이 가져와서 사실 비주얼들이 뭔가 약간 컴퓨터의 숫자들이나 이런 것들, 뭐 물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쿨한 이미지들이었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뭐 예술적으로 혹은 미술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혹은 뭐 약간 일반 사람들의 미감을 자극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조금 한계를 많이 보였다는 게 사실이었고, 그래서 지금 그 다음 시대 현재의 뭐 미디어 아트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조형적인 부분을 되게 많이 껴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 아트 중에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뒤샹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려고요. 뭐 뒤샹에 대한 얘기는 다들 아실 거예요. 뒤샹도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림을 열심히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림을 열심히 그리는 사람이었는데 뭐 뒤샹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옛날 얘기처럼 만들어 보자면요. 이 사람이 그런 뭐랄까 그런 그림들을 계속 그리는데 사실 주류가 아니었나 봐요. 비주류인 사람이어가지고 콩쿠르에 그림을 낼 때마다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는 거죠. 듀샹은 그것 때문에 빡치는 거예요. 빡쳐갖고 이거 딱 보고 있으니까 나보다 그림을 훨씬 못 그리는 놈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좋은 상을 받아가고 근데 그게 자꾸 나를 물먹인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듀샹은 정말 화가 날 대로 화가 나서 그 콩쿨 자체를 되게 권위를 떨어뜨릴 만한 작품을 구상해내게 됩니다. 그것들이 아마 듀샹의 레디메이드 그 특히나 그 샘이라고 하는 변기 작품이 아마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이거든요. 근데 왜 걔가 변기고 그 변기가 샘일까에 대한 생각을 아마 다들 해보셨을 텐데 요 이야기를 몰랐다면 답을 못 찾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들을 물매기는 뭔가 작품을 낸다고 얘기했을 때 아마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고 그 이슈 이후로 듀샹은 계속 레디메이드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하고 요것이 그 과거의 다른 지금 뭐 스컬프터는 반드시 뭔가를 이 빌드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뭐 예를 들면 페인팅은 반드시 어떤 빈 캔버스에 뭘 그림을 그려야 되는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하면 그 이외에 다른 미술에 대한 가능성들을 굉장히 많이 열어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뒤샹의 미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가 좀 전통적인 형태의 미디어 아트 작가들을 조금 보려고요. 물론 뭐 전통적 미디어 아트에서 전통적이라는 얘기가 뭐 그렇게 막뭐 르네상스 뭐 아니면 뭐 피카소나 뭐 이런 식의 전통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조금 이제 선배 작가들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미디어 아트 작가들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길버트 앤 조지라고 하는 네, 두 사람이 한 팀, 두 남자분이 한 팀으로 이루어진 작가인데요. 길버트 앤 조지는 사실 두 분이 커플이세요. 그래갖고 호모섹슈얼인 커플이셔가지고 그런 이슈에 대한 것들을 되게 많이 작업에 담은 상태가 되고 여기 좀 사이즈 보시면은 422 652 지금 4m, 5m, 6m 뭐 이런 지금 이런 작품 크기거든요. 1984년도의 작품인데, 네 아주 작은 아니죠. 약간 좀 작은 여러 개의 액자들을 계속 더해가지고 아주 큰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거기에 본인들이 늘 등장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미디어적인 요소로 되게 많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길버트 앤 조지이고요. 그 다음은 저희가 좀 흔히 잘 아는 비디오 아트를 하는 사람, 빌비올라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어, 이 사람은 굉장히 영화적인 요소들을 되게 많이 사용해서 시퀀스를 만드는 비디오 아트를 하는 사람인데요. 물론 그 영어적인 요소라고 하는 게 뭔가 뭐 스토리적인 틀을 갖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되게 드라마틱한 화면 자체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 화면이 지금 보는 사람들에게 쓰임으로 작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의 작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게리 힐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게리 힐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매체의 미디어 아트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게리 힐의 굉장히 초반 작업들인데요. 초반 작업들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뭔가 약간 좀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그런 요소들을 되게 많이 만들고 약간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자극이 재미로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의 작업들을 되게 많이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미디어 아트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한번 좀 보자고 하면은 요건 약간 뭐랄까 리서치 형식의 작업들이 미디어 아트에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리서치 형식의 작업이라고 얘기하면요. 어쩔 때는 미디어적인 요소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네,
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한 타겟을 집어넣고 거기에 대한 아니 비디오나 혹은 사진들을 계속 기록의 매체로 사용해서 작업하는 경우, 네, 그런 경우에는 뭐, 네, 다분히 미디어 아트적으로 보일 수 있는 작업들인데, 어쩔 때는 그런 거 없이 뭐 드로잉이나 혹은 뭐, 네, 뭐 사운드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네, 이 작업들 혹은 어쩔 때는 그 철저한 기록들만 가지고 책의 형태로 리서치 작업들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작업들을 할 때, 어, 네, 뭐 약간 좀 뭐랄까 다분히 약간 여러 개의 매체들이 한 작업에서 작동하는 거, 그러니까 작업 자체가 뭐랄까 테크닉에 의존하지 않는 형태, 이런 형태들 때문에라도 얘들이 좀 미디어 아트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이 작업 같은 경우는 문타다스의 작업이었어요. 뭐 지난 몇 년 전에 토탈 미술관에서 했던 전시의 일부였을 것 같은데요. 뭐 문타다스 같은 경우는 뭐 그 당시 한중일 세 개의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차이랑 뭐 이런 것들을 리서치하는 과정에서 이런 작업들을 보였는데, 뒤에 보시면 약간 벽에다가 칠판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벽 전체를 약간 뭐랄까 그 리서치에 대한 어떤 내용들 혹은 여기저기서 내 사모은 자료들 이런 것들을 같이 전시를 하면서 이런 식의 작업들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백남준의 작품이에요. 요거는 K21이라고 하는 카21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독일에 있는 미술관이 디셀도르프에 있는 미술관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소장품으로 있는 백남준의 비디오 가든이라는 작업의 일부예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백남준 선생님 작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이런 식의 형태 백남준 선생님 작품은 뭐 여러분들 이미 다 많이들 알고 계셔서 제가 따로 특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리차드 프린스의 작품인데요. 리차드 프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 네, 약간 이런, 네, 이 조크 시리즈를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 저도 개인적으로 이 시리즈 때문에 리차드 프린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사람의 이 간호사 시리즈들이 또 되게 재밌어요. 여기서 이 간호사 시리즈들이 뭐 사진으로 해서 사진 위에 다시 페인팅을 하기도 하고, 거기 위에 다시 텍스트를 얹기도 하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되게 아날로그적인 형태의 미디어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제가 한번 좀 넣어봤고요. 그 다음엔 굉장히 미디어적인 미디어 작업을 하는 올라프 엘리아슨의 작품이에요. 올라프 엘리아슨의 그 터비놀, 그 영국에 있는 테이트 모던에서 테이트 모던이 원래 이제 공장을 가지고 만든 미술관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중에 터비놀, 이 발전소의 이 터빈이 돌아가는 터빈 공간에 있는, 네, 전시 공간인데요. 천장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이 위아래가 엄청나게 크게 뚫려 있는 홀이에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작아 보일 정도로 되게 넓은 홀인데, 거기에서 뭐 인공 태양등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작품들을 올라펠리에스는 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아마도 조금 되게 기술적인 문제가 깊게 개입돼 있는 어떤 그런 류의 네, 미디어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 다음에는 뭐 중국 분들의 작품들이 뭐 이렇게 보이시고, 그리고 아브라모비치의 지금 퍼포먼스 작업들이 미디어 아트에 포함되는 거는 조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밌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퍼포먼스 자체는 전혀 미디어적이지 않은 요소, 어떻게 보면 되게 전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 퍼포먼스를 작업 자체를 전시장에서 보여주는 포맷이 계속 비디오의 형태 혹은 사진 형태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얘가 자꾸 미디어 아트의 범주 안에 들어오려는 경향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만약에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작가들이 있을 때 이거 비디오가 결과물이냐 혹은 실제 라이브 퍼포먼스가 결과물이냐 뭐 이런 식의 뭐 얘기들이 약간 크리틱 안에서도 계속 얘기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퍼포먼스적인 작업들이 기록하는 수단 때문에 혹은 이 기록하는 수단 때문에 이렇게 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엔 기록에 대한 어떤 기록하는 방법에 대한 수준을 좀 높여가면서 혹은 약간 그래서 실제적인 퍼포먼스보다 비디오가 좀 더 중요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미디어 아트의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다음에 뭐 설치 작업들은 뭐 네,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 키네틱 작업이 또 되게 많은 이제 미디어 아트에 포함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최우람이라고 하는 작가의 이제 키네틱 작업인데요. 뭐 얘들 전체가 이 약간 이 뭐랄까 애벌레처럼 생긴 애가 이렇게 전체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이러는데 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어떤 행동들이 일련의 뭐 패턴이 있기도 하지만 이 패턴이 굉장히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일렬로 쭉 열렸다 그냥 닫혔다 뭐 이런 식이 아니고 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 네. 보통은 이제 컴퓨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얘들에게 동작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네, 계속 명령으로 만들고 네, 코딩해서 좀 작업하고 있는 이런 것들. 네. 아마도 다분히 미디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이 작업 같은 경우는 데이비 시리글리의 작업인데요. 데이비 시리글리는 되게 드로잉 베이스의 작업을 하는 사람처럼 보여져요. 뭐 이런 식의 작업들을 하고 뭐 이거 자체도 되게 이슈랑 되게 많이 엮여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작업들을 보여주는데 이것들이 대부분 어, 움직임을 갖고 애니메이션의 형태로 움직이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스토리를 갖고 있는 형태들이 되게 많아서 네 데이비 슈리글리가 아마 또 네 조금 아날로그적인 형태들을 좀 끌어가지고 오는 미디어 아트 형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약간 화면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려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약간 그 미디어 아트의 범주나 뭐 종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봤는데 뭐 그런 이유로 저는 사실 그 미디어 작업을 약간 이 미디어 작업을 약간 이렇게 처음 이제 시작할 때 그 가장 좋은 매체는 뭘까라는 생각을 혹은 미디어 아트를 경험할 때 가장 좋은 매체는 뭘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요. 제 생각에는 그런 이유로 사실 카메라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 것들이 좀 편한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사진이라든지 뭐 영상이라든지 특히나 요즘은 DSLR 혹은 뭐 미러리스 뭐 이런 뭐 종류의 카메라들이 워낙에 영상이 잘 되고 있고 또 휴대폰 역시 마찬가지로 영상들이 워낙 잘 되고 있어서 네 아마 그런 식으로 저희가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좀 영상 작업이 접하기가 편한 어떤 그런 종류의 미디어 작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요. 또 동시에 사실 저희가 이런저런 작업들을 볼 때, 뭐,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어떤 센서도 또 카메라의 형태 혹은 카메라의 뭐랄까, 카메라의 어떤 이런, 어, 기능들을 응용해서 만들어진 센서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뭐, 어, 실제 생활 안에서도 되게 많은 종류의 어떤 그런 카메라가 변형된 형태들 뭐 예를 들면은 무슨 뭐 자동차에 있는 블랙박스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CCTV라든지 뭐 또 뭐 있을까요? 기타 등등의 카메라가 안 들어가는 뭐 기계 장치가 이제 되게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텔레비전에도 요즘은 카메라가 들어와서 뭐 우리가 제스처를 하면은 제스처를 인식하는 어떤 그런 종류의 TV도 사실 최근에 되게 선보이고 있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되게 카메라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아이폰 같은 거를 쓰시게 되면은 갤럭시도 마찬가지인가요? 이렇게 페이스 인식을 해가지고 이게 창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 어떤 그런 형태의 것들을 여러분들 보실 텐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 뭐냐 핸드폰이 우리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서 기록하지 않는다 뿐이지 철저하게 카메라가 갖고 있는 인식 시스템을 AI로 돌려가지고 걔를 가지고 저희가 이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는 거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저희가 카메라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거는 사실 네,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또 동시에 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DSLR에 영상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최근 몇 년, 그것도 한 10년 됐나요? 한 10년 10년은 좀 안 됐나? 뭐 어쨌든 최근으로 넘어오면서부터 DSLR에 이제 영상 기능이 같이 포함되어 오기 시작하고 또 그것들을 심지어 영상에서도 되게 많이 영화판에서도 되게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고 독립영화나 뭐 이런 데서도 퀄리티가 제법 좋은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센서 크기가 기본적으로 크기 때문에
아주 좋은 퀄리티의 영상들이 DSLR에서도 촬영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전문적으로 영상 하는 사람들도 DSLR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추세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DSLR로 혹은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해서 영상에 대해서 조금 더 영상을 그냥 바라보는 사람이 아닌 영상 안에 이제 인터미되어 있는 어떤 그런 종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영상 작업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을 한 번쯤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기술적인 문제 중에 가장 기본이 될 만한 얘기들을 한번 해볼게요. 화면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화면비라고 얘기하면요, 가로 세로 비율, 지금 TV나 혹은 촬영을 할 때 카메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로 세로의 비율을 저희는 화면비라고 얘기합니다. 화면비라고 하는 게 네, 그냥 가로 세로의 포맷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되게 쉽지만 이게 계속 기기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 가로 세로 비율은요 일정한 범위의 범용한 어떤 그런 사이즈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가요 시대가 바뀌면서 이 사이즈가 점점 변하긴 하는데요. 뭐 브랜드별로 되게 많은 사이즈나 포맷을 갖고 있지는 않은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상을 만드는 사람과 이것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1년에 어느 정도의 어떤 합의점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그 영상은 뭐 4:3으로 만들고 뭐 화면은 16:9면은 어느 쪽이 한쪽은 잘려 보이는 상태의 영상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 가장 큰 캣바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 이것들이 계속 범용화돼서 어느 정도 일치된 상태로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보면은 화면비를 보면요 우리가 어느 시대에 만들어진 영상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상태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화면비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비에 되게 다양한 종류의 화면비가 있는데요. 뭐 저는 요걸 지금 네이버에서 가지고 오긴 했어요. 일단 4:3 지금 여기가 3이고 4의 비율을 갖고 있는 영상을 우리는 SD 비디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스탠다드 비디오라는 얘기였었는데요. 뭐 그렇게 네, 얘기가 되고 있고 사실은 굉장히 과거에 사용하던 우리가 720p 정도 되는 네, 그런 정도의 어떤 영상들을 볼 때 네, 지금 SD 비디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언제냐면은 우리가 HD라고 얘기하는 개념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데 16:9의 HD 비디오를 만들기 이전의 비디오와 이후의 비디오는 사실 영상의 가로 세로 비율이 큰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계속 눈으로 익숙하게 보고 있는 건 HD 형태의 비율에 있다는 것까지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요 4:3의 비율을 지나서 저희가 뭐 유럽 영화는 이런 식의 규격들이 있었는데 살짝 애매하지만 뭐 네, 대동소이합니다. 16:9랑 대동소이한 상태가 되고요. 어쨌든 16:9라는 이 HD 비디오, HD는요 하이 레졸루션, 하이 데피니션의 준말이에요. 하이 데피니션의 준말이어가지고 네 이제 조금 더 고화질의 영상의 시대가 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린 네, 하이 데피니션 HD 비디오라고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HD 비디오가 약간 좀 뭐랄까 약간 보통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는 거 약간 Full HD라고 얘기해서 이 HD가 아주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HD였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필름에서 이 가로 세로를 볼 때 약간 좀 세로의 기준으로 이렇게 커팅이 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아날로그 형태여가지고요. 이 HD 비디오 시기는 HD와 Full HD로 두 가지로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HD 이때 우리가 이제 진짜 Full HD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희 영상의 화질이 아주 지금 나아진 상태. 현재도 되게 많은 비디오들이 Full HD로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가장 널리 쓰이는 방송용 네, 이 규격은요 아마도 4K에 해당할 텐데요. 이 4K라는 개념 자체는요, 네, Full HD가
몇 개가 들어왔는지 풀 HD 하나를 우리는 K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K라고 얘기하면 풀 HD가 4개로 나눠 4개가 붙어 있을 때를 우리가 풀 H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풀 HD가 4개로 붙어 있는 상태를 저희는 이렇게 나눠져서 1K, 1K, 1K 4개가 이렇게 붙어서 이제 FHD 4개가 붙은 4배의 화질이 되는 거죠. 4배의 화질이 돼서 이렇게 4K가 되고, 네, 그 뒤로는 약간 좀 뭐 영화적인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FHD와 4K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얘를 좀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다 보니까요. 일단은 제가 저의 패드에서 카메라 설정으로 한번 가볼게요. 카메라 설정으로 들어가면요, 이 레코드 세팅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레코드 비디오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보고 있으면요, 이런 옵션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요 옵션들 아마 여러분의 휴대폰에도 아주 정확히 같은 옵션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720p라고 얘기하는 건 HD,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 데피니션에 해당하는 애고요. 1080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희가 풀 HD에 해당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4K라고 얘기하는 게, 네, 이 HD가 4개가 붙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여서 이 화질의 수는 720은요, 가로 세로를 픽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세로에 대한 부분이 720 픽셀을 갖고 있는 거, 그리고 HD로 가면 1080의 픽셀을 갖고 있는 거, 4K로 가게 되면은, 네, 2160에, 네, 계산 맞나요? 2160의 픽셀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FHD까지는 저희가 1080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썼었는데, 4K로 들어가면서 사실은 이제 그 숫자에 대한 얘기보다 그냥 4K라는 단어를 그냥 쓰고 있는 거, 사실은 이거 그냥 단어상의 차이니까 여러분들 크게 혼동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화질이 세로의 픽셀의 기준으로 해서 720부터 우리가 4K까지 쭉쭉쭉 올라가고 있다는 거. 4K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용량을 차지하고 더 좋은 화질이 된다는 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의 비율이 이제 그런 식으로 갈라져 있다고 얘기를 하면, 이제는 화면의 프레임 레이트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프레임 레이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1초에 몇 개의 스틸 컷들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영상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 그래서 그게 1초에 몇 개가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는 NTSC 혹은 PAL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NTSC는 사실 미국의 스탠다드에 해당하는 아이들이고요. 네, 뭐 여기 보다시피 뭐 해상도 같은 경우는 720도 있고 486도 있고, 사실은 요게 HD나 FHD 4K까지 왔을 때도 똑같이 해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NTSC랑 NTSC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스탠다드라고 얘기하면, 팔은 유럽의 스탠다드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실 그 냉전 시대 때 만들어진 두 개의 개념이었고요. 팔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혹은 NTSC 같은 경우는, 네, 미국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NTSC랑 네, NTSC는요 주로 30개의 프레임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NTSC라고 얘기를 하고요. 혹은 뭐 29점 몇, 28점 9 몇까지도 나오는 게 NTSC인데, 네, 그냥 30프레임에 더 가까운 숫자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저희가 묶어서 NTS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이라고 얘기하는 건 보통 초당 25프레임이 있는 것들을 저희가 8이라고 얘기하는데요. 8과 NTSC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NTSC는요, 내셔널 텔레비전 시스템 커미티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프레임당 525개의 수평 주사선, 네, 수평 주사선을 이렇게 525개를 갖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주사선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가끔 텔레비전을 사진으로 찍게 되면은
가로 세로 줄이 가 있는 것들을 되게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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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사선 자체가요,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인데, 우리가 이게 그 잔상 착시에 의한 것들 때문에 이게 모든 사진의 모든 면이 초당 30개, 초당 25개까지 나오면 용량이 너무 많이 커지게 되고,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 그걸 다 인식하는 것도 사실은 큰 차이가 없게 돼서 이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주사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주사선이 수평 개수가 525개를 갖고 있는 NTSC는요, 초당 프레임이 30프레임이나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아주 조금 움직이는 동작이 좀 더 자연스러운, 네, 그런 영상을 만든다고 하면요. 팔 같은 경우는 수직 주사선이 625개가 돼서 지금 NTSC보다 훨씬 더 많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NTSC보다 움직임은 초당 프레임이 25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네, 부자연스러운 움직임. 근데 사실 NTSC랑 팔을 나눌 때 그 움직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제가 볼 때는 NTSC랑 팔이 움직임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어쨌든 있기는 하지만, 팔 방식이 훨씬 더 색감이 좋은 상태가 돼서, 사실 영화를 찍는 사람들은 대부분 팔 방식의, 네, 이 프레임 레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좀 팔로 촬영을 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NTSC랑 팔에 대한 것들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저희가 NTSC로 촬영을 한 다음에 NTSC 설정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TV로 설정을 할 때는 같은 NTSC로 맞추는 게 화질이 제일 좋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저는 설정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 가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른 플레이어에서 돌리기 때문에 초당 프레임이 25개인지 30개인지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NTSC랑 팔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뭘 사용하셔도 상관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는 NTSC를 사용하시는 거, 특히 한국에 사는 여러분들은 NTSC를 사용하는 걸 좀 더 권하고 있기는 하고요. 어, 동시에 어, 좀 중요하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하나의 편집을 하실 때 NTSC랑 팔을 번갈아 가면서 쓰시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되게 많은 것들이 서로 일치되어 있을 때, 왜냐하면 이게 팔로 만든 비디오를 다시 NTSC로 변환을 하든지, 혹은 NTSC로 만든 다시 팔로 변환을 할 때 프레임 자체를요, 원래 이 초당 프레임이 딱 하나씩 이게 일렬로 잘 정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얘를 다시 30개 프레임을 25개로 바꾼다고 얘기를 하는 건, 이것들이 확 이렇게 다시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는 거, 그럼 각각의 프레임들을 다시 생성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화질 손해를 보시게 됐다는 거. 그래서 애초에 하나를 찍으실 때 쭉 하나로 설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영화적인 작업을 할 때만 25프레임을 사용하고, 대부분의 무슨 기록 영상들을 사용할 때는 NTSC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여러분, 코덱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덱, 여러분들 그 확장자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죠? 무슨 momo.avi, momo.mov 라고 얘기가 되는 파일들은 보통 뭐예요? 동영상 파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 동영상에서 주로 쓰는 확장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확장자는 여러분 파일에 뭐뭐 뒤에 나오는 점 뭐뭐뭐에 해당하는 아이들인데요. 어, 우리가 되게 많이 쓰는 영상의 포맷은 아마 AVI, MOV, MP4에 해당하는 거. 근데 요즘 AVI는 더 이상 잘 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MOV는 사실은 맥에서 만들어진 포맷이에요. 그래서 맥에서 만들어진 동영상 포맷인데, 사실은 화질이 되게 좋고, 그러니까 용량에 비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항상 얘기하는 건 용량에 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량에 비해서 화질이 좋고, 근데 어쩔 때는 사실은 너무나 로우한 상태로도 뽑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캐파가 되게 다양한 것이 MOV의 특징이고요.
AVI는 약간 JPG 같은 개념이에요. 되게 압축을 효과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류의 파일이었었는데 AVI가 사실 MP4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서 요즘은 사실은 잘 보지 못하는 류의 파일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MP4가 그 압축에 대한 것들을 AVI보다 훨씬 더 잘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화질은 떨어뜨리지 않으나 어, 압축이 되게 잘 돼서 효과적인 어떤 그런 무게의 파일들을 만들어내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서 요즘은 최종 결과물로 MP4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덱은 그런 개념들인데, 여러분들 가끔 이제 요즘도 그런 일이 있나 모르겠는데 뭐 곰미디어 플레이어로 영화 같은 걸 다운받아서 여러분 보실 때 어쩔 때는 딱 코덱이 안 맞아서 열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종합 코덱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들이 뜨고 코덱을 받는 것들을 여러분들 아마 경험을 하셨을 텐데 그 코덱이 이 코덱입니다. 코덱이라고 얘기하는 건 영상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 알고리즘이 어, 되게 다양해요. 영상을 만들어서 이거 추출해냈을 때 만들어지는 알고리즘이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 그 다양한 것들을 딱 맞춘 플레이어에서만 이게 이 재생이 되게끔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지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 코덱이 잘 맞지 않을 때는 그거에 대한 코덱을 또다시 다운을 받아서 얘를 다시 정상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 이 코덱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이 코덱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말들은 코덱이 좋은 것들은, 그러니까 좋은 코덱에 대한 것들은 뭐 용량 대비의 어떤 이 화질이 되게 좋은 거, 그리고 손실되는 데이터가 되게 적다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코덱 자체는 일단 비디오 파일이 압축되는 형태에 해당한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게 네, 사실 옛날에는 그 코덱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엄청 많았었는데 요즘은 사실 어느 정도는 제조사마다도 코덱들을 일치시키고 있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그리고 코덱에 대한 발전이 너무 많이 이루어져서 되게 많은 것들이 이미 코덱이 제품으로 깔려 있는 상태로 플레이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옛날에 비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가끔 옛날에 되게 많이 겪었던 것이, 내가 뭐 영상 작품을 만들어서 뭐 어디 가서 틀려고 하는데 거기서는 플레이에서는 뭐 DVD 플레이어나 혹은 뭐 저희 텔레비전에 USB 꽂아갖고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재생이 안 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저희가 뭐 주로 그 코덱이 좀 안정되어 있는 AVI로 항상 만들어 간다든지 뭐 그런 식의 뭐 항상 MP4로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뭔가 있었는데, 요즘 나오는 기기들은 MOV도 대부분 잘 여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코덱에 대한 개념은 과거보다는 조금 더 제가 막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좀 작아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코덱에 대한 부분이 과거보다는 좀 덜 중요하게 돼서 조금은 이제 라이트한 개념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들을 볼 때 코덱이 그냥 이런 개념이구나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